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종교사 1에서 신데렐라와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그 이야기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사 2에서는 노아 홍수와 모세 출생에 관한 이야기도 거의 흡사한 것이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 퍼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홍수 신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이나 길가메시 서사시, 즉 중동 문화권에서는 물론이고 그리스 신화나 중국의 신화, 인도의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또 인간의 정착이 가장 늦은 것으로 알려진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에서 탄생한 잉카, 아즈텍, 마야 문명에도 고유의 대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 대홍수 신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살았던 거의 모든 지역에 대홍수 신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열대지방을 제외한 지구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대홍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류의 직계 조상이 생긴 이후에 그들이 직접 겪었던 가장 큰 자연재해가 소위 LGM, Last Glacial Maximum, 마지막 최대 빙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대강 기원전 3만 년 전에서 기원전 1만 2천 년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빙하기의 빙하기로서 그야말로 온 지구가 꽁꽁 얼어붙었던 때입니다. 빙하기는 태양을 도는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 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등으로 인해서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멀어질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몇십만 년 단위로 꾸준히 반복되어 온 자연현상입니다. 최대 빙하기는 빙하기 중에서도 더 센 빙하기, 지구가 태양에서 정말 가장 멀리 멀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그 이전 10만 년 동안에 계속돼 왔던 그 빙하기 때도 당연히 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용케 버텨냈습니다. 불도 있고 동굴도 있고 또 짐승을 잡아서 먹이로 삼고 그들의 털가죽도 벗겨 입고 그렇게 견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최대 빙하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지구의 절반 이상이 얼음 땅으로 변해버린 서식지 때문에 숱한 동식물들이 얼어 죽었고 인류의 조상들 가운데도 좋은 피난처를 찾지 못한 부족, 무리는 얼어 죽었습니다. 지난 3월에 최고의 과학학술 잡지인 네이처에는 마지막 최대 빙하기 때 유럽과 서아시아에 살았던 인류 조상들의 게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356명의 고유골에서 찾아낸 게놈 데이터였습니다. 독일 티빙겐 대학교 고유전학 연구팀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의 연구팀이 합동으로 참여했고 논문에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마지막 최대 빙하기 때 스페인, 포르투갈 등 이베리아 반도로 피난 왔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살아남았던 반면에 이탈리아 반도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전부가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지역의 산세, 해류 차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여간 마지막 최대 빙하기 때 북반구의 중위도 북쪽은 물론이고 저위도 지대의 높은 산악 지역도 온통 거대한 빙하로 뒤덮였습니다. 적도 근처에 있는 킬리만자로나 또 일본의 후지산 등 해발 고도 3,000m 이상의 산들은 위도에 관계없이 빙하 위에 또 빙하가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빙하기가 끝났습니다.
지구 공전 궤도가 태양과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만 2천 년 전쯤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수만 년간 계속 쌓이기만 해왔던 빙하들이 이제 다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녹아내리는 데만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 빙하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지구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빙하가 녹은 물로 인해 그 전까지 육지였던 곳이 바다에 잠긴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만년 빙하가 녹으면서 전 지구가 물로 뒤덮였습니다. 그 해수면이 100m 이상 높아진 것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곳이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를 연결했던 얼음 육교입니다. 그 빙하기 때는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가 걸어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계속 빙하가 녹아내린 어느 날부터 그것은 완전히 바다로 변해버렸고 그래서 육교가 해협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베링 해협입니다. 그 우리 조상들이 살던 만주와 한반도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의 서해는 빙하기 때는 육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흥알령 산맥 등 여러 산들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그곳이 물로 채워졌고 태평양과 연결되면서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 서해의 수심이 바다 중에는 유난히 얕은데 원래는 육지였다가 바다로 변한 때문입니다. 그 빙하기 때는 지금의 한국과 일본도 얼음 육교로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빙하가 커지면 빙판 다리로 연결되고 빙하가 작아지면 다리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됐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육교로 연결됐을 때는 사람과 각종 동식물들이 집단 이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혹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그 두 지역의 지질학적 구조하고 고생물학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이론입니다. 또 빙하의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U자형 계곡,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형성된 길고 좁은 만인, 그 노르웨이 등에 있는 극지방의 피오르, 그것도 그때 생겼습니다. 피오르. 신화와 종교 등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할 지역은 지금의 중동 지역과 지중해, 흑해 지역입니다. 흑해는 빙하기 때만 해도 에욱시네라는 이름의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호수 주변에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살았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호수는 나날이 넓어졌고 수위도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남쪽의 육지가 둑처럼 터져버렸습니다. 그 터진 부분이 지금의 보스포러스 해협이 됐고 그래서 지중해와 연결됐다는 것이 지질학자들의 정언입니다. 그 호수 인근에 살다가 대홍수에 휩쓸려서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지중해도 빙하기 때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바다였습니다. 티니지에서 시칠리아 섬을 거쳐서 이탈리아 반도에 이르는 길이 얼음 육교로 덮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일본처럼. 그 중동 지역도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을 때와 현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동은 전 지역이 사막화가 됐지만 빙하기가 끝날 때쯤에는 그 중동에도 제법 물이 풍부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최소한 훗날 비옥한 초성달 지대로 이름이 붙여진 곳은 확실히 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농업이 그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단적인 증거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괴베클리 태페, 그것은 훨씬 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물이 넉넉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거성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업에는 수천 명이 수년 동안 노동을 퍼부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으면 그런 공사가 당초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그 마지막 최대 빙하기가 끝나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마침내 대홍수 시대도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왔던 빙하도 이제는 고위도 지역으로 물러났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종류, 개체수도 엄청나게 늘었고 야생 밀, 수수 등의 군락지도 군데군데 생겨났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인간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됐고 마침내 호모사피엔스는 농업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천 년이 또 흐른 후에는 잉여 농산물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계급사회도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국가도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각 지역에서 구전돼서 내려오던 대홍수서라도 구체적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홍수는 이미 몇천 년 전에 끝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서 흘러드는지도 모르는 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이 갑자기 물바다로 변해버린 그 공포감은 인간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선체험적인 유전자로 각인돼서 대대로 물러 내려갔습니다. 그 포유동물들이 뱀 등 이제 파충류에 대해서 갖는 본능적인 공포와 비슷한 그런 이치입니다. 이제 그 공간에 종교가 끼어들었습니다. 절대적인 공포, 그것은 종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대홍수 신화는 많은 종교에서 참회와 정화의 핵심적 모티프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참회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의 은혜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한테 감사드려야 되고 신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중요한 서술의 소재가 됐던 겁니다. 신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여간 그 수메르 신화, 인도 신화, 그 그리스 신화, 구약 성경, 그 대홍수 신화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어느 날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창세 신화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신들은 인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경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타락하고 또 어떤 신화에는 인간들이 너무 말이 많아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인간 세상을 썰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각 문화권의 창세 신화를 소개하는 다음 동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신들이 인간을 멸망시킨 방법은 딱 한 가지, 대홍수였습니다. 몇 날 혹은 몇 달 계속되는 인정사정 없는 폭우로 이 세상을 천지창조 이후, 그렇지만 인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아주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인간의 씨앗은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간들을 뿌리까지 모두 없애hun 후에 새로 만들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새로 만드는다는 것은 신에게도 여간 귀찮거나 어려웠던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하여간 인간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상식은 꼭 남겼습니다. 홍수를 대비한 배를 만들려고 미리 기뜸을 해주는 방식으로 살렸습니다. 그것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노아의 역할을 수메르 신화에서는 우트나피시팀, 또 인도 신화에서는 마누,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인 데우칼리온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수메르 신화에서는 판본에 따라서 그 우트나피시팀의 이름이 아트라하시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지우수드라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종교학에서 대홍수 신화를 거론할 때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신의 함정, 이 God's Trap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파놓은 함정. 그 신은 인간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인간이 죄지을 빌미도 같이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 트랩에 인간이 걸려들면 제재를 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금단의 열매,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 상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신은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아담과 이브에게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브는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 낙원에서 추방됐습니다. 실낙원.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그 판도라라는 여인에게 결혼 선물로 상자 하나를 주면서 절대로 그것을 열어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선물을 주면서 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만 어쨌든 신화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판도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열고 말았는데 그 상자 안에는 전쟁과 기근, 질병, 이간질 등등 인간 세계의 불행을 불러오는 온갖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신의 함정이라는 것도 인간 세상의 모든 문화권의 신화에 공통적으로 삽입되는 부분입니다. 그 신의 함정 중에서 최고의 함정은 호기심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신화와 종교에서 호기심의 트랩에 걸리고도 살아남은 인간은 없다시피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다음 시간 창세신화를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구의 마지막 최대의 빙하기는 대홍수를 낳았고 대홍수는 지구 전역에서 종교의 확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지막 최대의 빙하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LGM 그것과 관련된 우리 민족의 최초의 생성 그리고 샤머니즘과의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간의 마지막 최대 빙하기가 인류 사회에서 혈연적인 민족의 구분이 생겨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고 슬라브족, 라틴족, 중앙아시아 유목민족 등등 지구상의 여러 민족의 원형도 그때 그들이 살았던 곳에서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LGM 때, Last Glacial Maximum 때. 어쩔 수 없는 환경 변화 때문에 한 곳에 1만 년 정도 발이 묶여 있으면 여러 가지 신체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이 환경에 맞게 적응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정도의 기간과 세월이 있어야지 민족으로 분류될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때를 제외하면 인류는 늘 뒤섞이기만 했을 뿐 따로 그렇게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가 시작되기 수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벗어났던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렸던 그 인간들은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인지 또 먹이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닥치는 대로 돌아다녔습니다. 또 싸움이나 치정 등 온갖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 무리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무리를 만들기도 하면서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다른 그룹을 만나게 되면 또 그들과 전쟁도 하고 연대도 하고 생물학적으로 교합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여간 20세기 서로 종이 다르다고 알고 있었던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조차 그 당시에 생물학적으로 함께 어울렸고 후손까지 남겼다는 것이 이제는 과학으로 증명됐습니다. 또 21세기 들어와서야 그 존재가 발견됐던 데니소바인 그들도 최초로 유골이 발견된 것은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이제 한 동굴, 데니소바 동굴이었는데 그들이 그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필리핀까지 내려와서 살았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류들이 그만큼 온 세상을 활발히 돌아다녔다는 것의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최대 빙하기를 만난 겁니다. 너무 추워서 옴짝달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처럼 먼 여행을 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추위를 피하기에 가장 적합한 동굴 같은 곳에서 최대한 행동 반경을 좁히며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중미도 지역 가운데 인간이 살았던 곳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곳은 우랄 산맥 남쪽 끝자락에 있는 지금의 카자흐스탄 지역, 또 동유럽의
카르파티아 산맥,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 그 이베리아 반도의 끝에도 얼마간의 인류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으로 최근에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그 바이칼호수 인근도 인류의 조상들의 최대 피난처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바이칼호수는 북위 50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런 고위도의 시베리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몸을 녹일 수 있는 온천수가 지천에 널려 있었고, 그 호수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깊고 맑기 때문에, 그런 담수호이기 때문에 물고기의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했습니다. 또 맘모스, 술록 등 사냥감도 많고 식물종들도 아주 다양해서 긴 시간 동안 추위를 피해서 생존하기에는 최적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하여간 바이칼호 인근에는 여러 곳에 구석기 정착지 유적이 있었다는 게 훗날 확인됐습니다. 저는 아주 먼 옛날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된 사람들도 그 한반도와 만주를 거쳐서 북상하던 중에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발이 묶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최소 몇천 년간, 길게는 1만 년 이상 머무르는 사이에 우리 민족만의 신체적 특징 등등 각종 특질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한민족은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동일성을 유지해온 민족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세상에 단일 민족이 어디 있느냐,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저를 공박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빙하기 이전에는 지구상의 그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든 절대 단일 혈통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방에서도 왔고 북방에서도 왔고 또 바닷길을 통해서 지금의 대만과 일본 열도를 거쳐서 한반도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또 그들은 섞여서 살았고 생물학적 교류도 했을 것입니다. 단일 혈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가 단일 민족이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마지막 빙하기 때, LGM 때 바이칼 호수 지역에서 발이 묶였을 때, 그때 1차적으로 민족의 특질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LGM 시기 바이칼에서. 그러다가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소위 간빙기가 시작되면서 더 따뜻한 곳으로 내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발길이 머문 데가 지금의 요하 상류의 서쪽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수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기원전 7000년경에 요하 문명의 여명기가 시작됐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2차적인 민족의 특질이 다시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요하 문명 거치면서 몽골족, 선비족, 거란족 이런 사람들도 바이칼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살았고, 요하 문명을 일굴 때도 우리와 함께 요하 문명을 일궜던 형제 민족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시작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하 지역이 사막화되면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때 우리 민족은 만주와 연해주, 한반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3차적으로 우리 민족의 특질이 또 형성이 된 겁니다. 그 후에 만주, 연해주, 한반도로 갔던 사람은 거기에 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이죠. 또 부여, 고리적 할 때 그 고리입니다. 고리국, 삼한 등 여러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연해주 인근에 살던 사람들은 서로 간에 막 살다 보면 전쟁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등등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남쪽으로 내려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마지막 빙하기 때에도 한반도에 그냥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이칼 쪽으로 가지 않고 그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하고 힘을 합쳐서 새 나라를 세우면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한민족, 우리 민족이 완전히 굳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연해주와 북만주 쪽에 그냥 눌러 살았던 사람들은 과거에는 숙신이나 여진으로 불렸던 그 청나라를 세웠던
어떤 만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혈연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여간 현재 한민족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는 확실하게 같은 민족으로서의 특질,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역사적 사실을 겪으면서 수천 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동영상을 한번 찾아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이칼을 광역 한민족의 발원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사실은 아닙니다. 민족의 시원을 밝히는 데는 너무 많은 이론들이 있고 또 주장이 난무합니다. 어느 한 이론을 특정하기에는 과학조차도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간에는 절대로 생물학적 후손이 없다고 50년을 저는 그렇게 알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둘 사이에 자식을 낳았고 그 유전자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정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민족의 시작을 밝히는 문제에 있어서 외모, 언어, 종교 등이 유전자 분석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칼 일대에서 우리와 함께 살았던 우리의 형제 민족들은 우선 외형이 너무 닮았습니다. 특히 지금도 바이칼 호수에 살고 있는 부리아트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또 몽골족, 만주족, 그 다음에 한반도 도래계 일본인들의 얼굴도 우리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계나 동남아계의 외모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바이칼 기원 민족들은 말도 비슷합니다. 소위 알타이 어족입니다. 어원이 비슷한 단어들이 너무 많고 모음, 조화 등등 어문체계도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확실하게 구분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칼 호수에서 형성된 민족들은 거의 탱그리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무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의 뜻을 물었습니다. 무당이라는 영험한 영적 중개자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군, 즉 최고 권력자라는 말이 탱그리에서 나왔다는 해석도 있고 단골레, 즉 단골이라는 말도 한 집안, 한 부족의 전속 무당을 뜻하는 것이라는 풀이도 있습니다. 솥대를 세우고 선앙당을 만들고 신령한 나무에 색색의 천이나 종이 조각을 매달아서 소원을 비는 것, 또 길가에 가다가 돌무지를 쌓는 것 등등이 이제 바이칼 기원 민족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을 종교학자들은 샤머니즘이라고 분류합니다. 샤먼, 즉 무당이나 주술사 중심의 제천 종교라는 뜻입니다. 바이칼 호수의 가장 큰 섬, 샤머니즘의 성지라고 불리는 올혼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지금도 고대부터 내려오던 샤머니즘의 흔적과 형식들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솥대를 세우고 그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영험한 힘을 통해서 미래에 혹시 대홍수 같은 것이 올지 여부를 물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무교, 무속할 때의 무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늘과 땅.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